님의 기도로 첫 번째 발제자인 최유리님의 기도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버지 밝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발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화면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글씨 제대로 안 보이시죠? 그냥 보일만 한가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만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7번째 발제 주제는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입니다. 영국은 한 나라이면서 또 그 한 나라 안에 4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대영 제국으로 유럽과 전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부터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까지 영국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유럽에서 브리튼 섬으로 넘어온 켈트족은 유난히 비옥했던 이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43년 당시 세계 최강 국가였던 로마의 침입으로 브리튼 섬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대부분의 지역을 침략하여 로마령 브리튼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춥고 황량할 뿐 아니라 자원도 없고 척박했던 아일랜드 지역은 침략하지 않았고 스코틀랜드를 향해서도 침략을 시도하지만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결국 침략하지 못합니다. 이때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세웠고 이때 세운 하드리아누스 성벽은 현재까지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잉글랜드 지역 이 남부 브리튼 제도 지역에 살고 있던 켈트족도 로마의 침략에 맹렬히 저항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로마의 압도적인 문화를 알게 되었고 오히려 이에 감화하여 동화됩니다. 이리하여 켈트족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마의 쇠퇴기인 410년 국내 정세의 약화로 로마군은 브리튼 섬을 철수하게 됩니다. 로마 문화에 동화되었던 켈트족들은 주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고 유럽 대륙의 앵글로 섹슨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은 독일 북부에 거주하던 앵글족과 독일 슐레스비 홀슈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섹슨족을 합쳐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앵글로 섹슨족이 살던 지역은 춥고 척박한 땅으로 이들이 브리튼 섬에 도착하자 따뜻하고 비옥한 땅에 욕심이 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앵글로 섹슨족은 켈트족을 공격해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앵글로 섹슨족이 차지한 지역은 이들의 이름에서 나와 잉글랜드라는 이름으로 이후에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린 켈트족은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각 지역의 토착민과 융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게 됩니다. 흩어진 이들은 각자 고유 언어가 생길 만큼 문화 특색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브리튼 제도에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이 잉글랜드 사람들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다. 서로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특색이 뚜렷해서 서로를 같은 민족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에 4개의 나라가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각 나라의 군주들은
브리튼 제도 전체를 통일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세워야 유럽 본토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브리튼 제도에 대한 통일에 대한 야망은 야망이 계속해서 있게 되었고, 잉글랜드의 왕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잉글랜드의 브리튼 제도의 통합을 시도했던 건 12세기에 헨리 2세입니다. 잉글랜드의 첫 번째 국왕이었던 헨리 2세는 아일랜드를 탐내기 시작했고, 교황으로부터 아일랜드의 지배자로 인정받기 위해 1171년 막강한 해군 병력을 아일랜드로 진격시키고 아일랜드를 자신의 영토로 병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기 에드워드 1세는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고 팽창주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잉글랜드 옆에 있던 웨일즈를 침략했고, 이때부터 웨일즈는 더 이상 왕이 존재할 수 없는 평생 잉글랜드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는 종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까지 침략하는데 이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 정복당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무자비하게 침공한 에드워드 1세의 별명은 스코트족의 망치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때 브리튼 제도는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4개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완전히 동화되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색깔이 너무나 다르고 잉글랜드가 포괄적인 통치를 하면서 스코틀랜드는 계속해서 거센 저항을 했고, 이후 몇백 년 동안에도 완전한 스코틀랜드 지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브리튼 제도를 통합한 지 1세기도 지나기 전인 1337년, 영국은 프랑스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간 지속된 전쟁인 백년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세력을 키웠다고 생각한 잉글랜드는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고, 프랑스는 그런 잉글랜드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에게 여러 불이익을 주면서 잉글랜드 영토에 몰수령을 내려 빼앗으려 했고, 이에 영국은 정규군을 편성하여 프랑스 땅으로 진격합니다. 영국은 116년에 걸치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프랑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 뒤, 영국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두고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간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두 가문의 문장이 모두 장미 모양이어서 이를 장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장미전쟁은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가 승리하여 영국은 이때부터 튜더 왕조가 개창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 정세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미전쟁으로 인해 많은 귀족들이 죽어나가면서 왕권이 강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헨리 8세를 거쳐 엘리자베스 1세까지 잉글랜드는 왕권의 강화와 성장세를 타게 됩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 헨리 8세는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가톨릭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사전 모임 준비하기 전에 같이 살펴봤던 역사 이야기에서 이 헨리 8세의 치정을 다룬 영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또 영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다뤘던 내용이라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또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카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헨리 8세를 무시하고 가톨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잉글랜드와의 종교적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아일랜드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계속 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이 종교 때문에 아일랜드 얼스터 지역, 아일랜드의 북쪽 지역의 저항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계속해서 가톨릭을 고집하고 싶어 했고, 신흥 대국인 영국을 견제하고 싶던 스페인의 국교 또한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4,5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아일랜드와 합세해 잉글랜드와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잉글랜드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아일랜드 북쪽 지방을 몰수해서 잉글랜드의 귀족에게 나누어주고 귀족들은 이 땅을 스코틀랜드인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아일랜드의 북쪽 지역, 잉글랜드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그녀 여왕의 명령으로 함대를 건설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마저 격파하면서 해양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권력이 안정되고 이 그레이트 브리튼 큰 섬을 확보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확보한 강력한 함대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대영 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범세계적으로 땅 따먹기를 시작하며 대항해 시대가 개막하자 영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영국은 현재 미국 땅인 북아메리카를 최초로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때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엘리자베스 1세 뒤를 이은 왕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왕권은 다시 약해지게 되고 이때 영국 의회가 급부상하면서 권력을 쥐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의회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국내의 권력 정세와는 상관없이 영국의 국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계속된 저항으로 숙적이었던 스코틀랜드를 합병하고 연합법을 통과시켜 1707년 서로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3국이 하나의 의회의 통치를 받는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의 국기와 스코틀랜드 국기가 합쳐져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국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권력이 안정되고 그레이트 브리턴 섬을 아까 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권력이 안정되고 그레이트 브리턴 섬을 확보한 영국은 이 함대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 1920년도에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를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설립하면서 영국은 이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대영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세기 초 1801년에는 새로운 연합법이 개정되어 아일랜드 의회 또한 영국 의회로 합병되면서 영국은 브리튼 제도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성립됩니다. 아까 탄생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서 아일랜드 국기가 합쳐져 현재 유니언 잭의 모양의 국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모두 하나의 의회의 통치를 받는 연합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아일랜드는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시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1919년 독립전쟁을 터뜨리면서 이후 영국과의 합의를 통해 남부 26개주의 독립은 허용하되 북부의 신교도가 많은 얼스터 지역,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로 남기기로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남부는 1921년부터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고 신교도 지역인 얼스터는 연합왕국의 일부로 남게 되어 현재는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힘을 내며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술이 배에도 적용되면서 이전에 도수로 항해하던 범선과는 차원이 다른 증기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먼 장거리 항해도 증기선만 있으면 문제없이 가능하게 되었고 식민지 설립 및 지배가 더 어렵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 20세기의 영국을 살펴보면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영국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승전으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실이 매우 컸는데요. 국가 재정의 4분의 1을 소진하면서 더 이상 식민지들을 유지하지 않기로 판단하고 서서히 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국력의 쇠퇴로 이어졌고 세계대전 이후 미군과 소련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영국은 변방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EU 유럽연합과 영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식민지와 아일랜드 남부를 잃고 재정도 최악이었던 영국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유럽연합, EU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서로 갈라서지 말고 대통합을 이루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합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EU의 모체가 되는 EC, 유럽 공동체 가입국들은 같은 기간에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영국 역시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수출 증가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유럽 공동체로 가입하면서 유럽연합 EU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유럽연합이 초기에는 좋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연합을 하다 보니 서로의 의견을 내고 정책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U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영국은 EU 가입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았으나 반대로 EU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12번째밖에 되지 않는 등 영국은 이 EU에 점점 실망해갔고 영국 국민들의 정서도 EU에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자기 스스로 대영 제국을 이뤄냈던 만큼 자긍심이 매우 높았던 민족인데 EU에 가입하면서 유럽의 다른 정치인들이 영국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이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 간의 EU에 대한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게 했고 투표까지 가면서 2016년 EU를 나간다는 브리티시 엑시트,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고 탈퇴파 51.9%, 잔유파 48.1%로 결국 2020년 1월 30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국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 자치권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시점은 대영 제국의 쇠퇴가 시작된 19세기 말 무렵입니다. 이전부터 스코틀랜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잉글랜드와의 독립적 자치국으로서의 시도를 해왔지만 대영 제국이 부흥하던 시절 스코틀랜드는 성공적으로 영국에 통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인 사람들이 학문,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영 제국 시기 전반에 걸쳐 중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대영 제국의 쇠퇴는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를 다시금 피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해외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자칫 잃어가면서 그 중심에 있던 잉글랜드는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야만 했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내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불평등으로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고 결국 직접적인 자치권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 아일랜드는 영국 당국에 직접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것과는 달리 스코틀랜드는 중앙정부의 격렬한 저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스코틀랜드 자치권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운동은 19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949년 스코틀랜드의 정치인 존 맥코믹은 스코틀랜드 자치권에 대한 청원운동을 시작했고 주민들이 스코틀랜드 인구의 40%나 해당하는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영국 정당은 이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두 양강의 패권 경쟁 속에서 영국은 더욱더 세계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고 해외 식민지들의 독립과 대영 제국의 해체는 그나마 영국 내에서 스코틀랜드를 붙들고 있던 대영 제국 시민이라는 타이틀마저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1960년대 말 영국에 불황이 닥쳤을 때 잉글랜드 모 회사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스코틀랜드의 지사들부터 우선적으로 폐업시키면서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중앙정부와 잉글랜드의 반감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979년에 자치의회 설립을 위한 투표를 시행해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를 얻지만 전체 유권자의 수가 모자라 불불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후 결국 1997년 자치의회 설립을 위한 2차 투표를 진행했고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스코틀랜드는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의회를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독립을 위한 투표를 자치국이 아닌 온전한 독립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지만 부결되었고 이후로도 지역주의 의식, 잉글랜드와의 경제 격차, 중앙 정부의 개입, 종교 및 문화의 차이에 인한 독립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최종적인 브렉시트 결정은 주춤했던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비중이 높은 스코틀랜드 지역은 이후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아 왔고 이런 요인들로 스코틀랜드는 이후에 남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잉글랜드, UK, 영국과의 연합을 포기하고 결국 유럽연합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7번째 주제인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에 대한 글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국에 대한 발제를 듣고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건 아닌데요. 그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결국 자기만의 그 국가만의 화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유로화하는 걸 반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런 화폐에 대한 의미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 국가만의 화폐를 갖는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국의 파운드는 유럽연합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영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였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의 유로화 단일 요구에도 영국은 계속 파운드를 고집하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료 조사를 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네, 영국뿐만 아니라 그냥 그 관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최근에 그 유로로 환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고 이제 저도 그 스페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화폐 얘기가 화폐 개혁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환전해서 그 나라에선 그 돈 써야지 생각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겠네요. 한번 자료 조사해서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냥 방금 찾아낸 자료로 잠깐 공유해도 되나요? 네, 더 깊은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하려는 자료는 화폐화 정체성, 유로와 유럽의 사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 논문인데요. 숭실대학교의 조홍식 교수님이 기재했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어. 이거를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One nation, one currency.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하나의 국민 경제에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미스는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5가지의 구체적 요소를 나열하면서 소속원들이 지리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의 경제 체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와 다른 4가지 요소는 역사적, 영토, 공동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공동의 공적 대중문화, 모든 소속원에 대한 공동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화폐는 소속원들이 하나의 경제 당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민족 정체성의 다른 요소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야말로 소속원들의 공동의 법적 권리 의무의 표현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서 화폐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해서 보완된 수단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경제체제라는 복합적 결정체의 상징이자 사용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내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고화폐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정도로 화폐는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공유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를 배웠는데 영국에 실제로 가게 되면 저희가 가게 되는 지역들 혹은 또 경험하게 될 문화 뭐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영국을 조사하다 보면은 실제로 구글에 영국을 치면은 대표적으로 런던의 이미지가 영국을 대표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영국의 주요 지역으로 런던을 가게 되는데 그 런던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 이미지가 사실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되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일들을 일하는 딱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영국의 런던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그 잉글랜드의 문화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나 그리고 웨일즈, 더 크게는 아일랜드까지 조사를 하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냥 런던 되게 화려하고 신사의 나라고 되게 그런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고 이 정도의 이미지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저희가 가게 된 웨일즈 지역이나 그리고 존 버년의 스코틀랜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런 굉장히 화려한 것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갔던 영국의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웨일즈가 다른 나라였대, 스코틀랜드가 원래 다른 나라였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영국 그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유럽에서의 되게 치열한
종교적인 전쟁들이 영국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 종교적인 특징과 문화적 특징이 영국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면 영국에 남아있는 뭐 가톨릭 문화와 그걸 개혁하려고 했던 영국 성공회의 문화, 그리고 특별히 아일랜드를 저희가 가보진 않지만 그 브리튼 제도의 아일랜드는 특별히 가톨릭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성공회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런 차이점을 보는 것도 영국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또 많이 폭넓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아일랜드를 가지는 않네요. 그리고 웨일즈 지역을 가게 되는데 웨일즈 지역이 약간 조사한 거에서도 봤지만 약간 12세기부터 사실상 나라로서의 통치력은 영국, 잉글랜드에 다 상실한 지역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지역적인 특색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현재에도 그 잉글랜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한 나라로 이게 결국 한 나라로 존재한다라는 거에서 일단 특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좀 영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침략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걸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영국 그 런던이 특별히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위상이 계속 올라갈 때 스코틀랜드에 대한 계속 경제적인 차별, 정치적인 차별 등으로 인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영국의 좀 이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런던과는 좀 다른 화려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또 보는 것도 영국을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생각나는 건 침략하고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문제가 결국엔 나중에 북아메리카 즉 지금 미국 지역을 영국이 점령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노예무역을 하는 등에서 결국 미국을 발전시키는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이 뭐 여러 전쟁 등이나 이런 걸로 인한 손해를 계속해서 그런 식민지에서 계속 채우려고 했고 결국은 식민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서 터지게 되고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또 인도가 그 당시에 간디를 통해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식민지를 결국에는 다 돌려줘야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침략하고 식민지를 설립하고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정말 제대로 관리할 만한 것들은 갖추지 못했었구나 라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궁금해지네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해지게 되네요. 저는 영국이 이렇게 들으면서 영국은 사실 로마 제국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어쨌든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 국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교회인 성공회가 아직까지도 있고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나라인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전쟁, 침략, 식민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런 뭔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안 좋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친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영국은 영국의 신앙은 어떠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독교적인 그 성공회도 카톨릭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교도도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영국 국민들 자체도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왜 영국은 크게 보면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자행을 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뭐 식민지 얘기, 뭐 식민지를 관리할 능력 뭐 이런 걸 얘기도 나왔지만, 애초에 식민지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전쟁 일으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참 뭐랄까, 요새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껍데기가 나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국가를 설명하고 규정할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나, 뭐 이런 것도 좀 영국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낀 점입니다. 음, 저희가 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역사도 같이 보고 그걸로 인해서 어, 그 복음의 회복을 외쳤던 종교 개혁도 같이 보면서 기현이가 말해준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침략 정책이나 식민지를 세우는 게 안 좋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 시대에는 그것들이 당연하지 못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음,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서 삼는다는 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음, 그냥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아니네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말살시킨 거는 잘못한 거 맞네요. 근데 그 문명의 발전이라는 거에서 되게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살인과 전쟁이 어,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거에서는 나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되게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그 시대에는.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시대의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아, 일부 집단의 주장에 약간 그 주장과 좀 흡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식.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관점을 전쟁 이후에 뭐 미국이 도와준 것까지도 그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제가 뭐 그냥 침략이 그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는 왜 그래야 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했던 만행들이랑 또 다른 나라가 식민지로서 했던 거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행에 대해서는 정확히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사실 그때 당시 그 조선을 생각해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식민 지배 당한 게 낫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조선 상황이 사실 심각했다고 역사 기록에 적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뭔가 딴지 걸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단순히 시대적인 차이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굉장히 옛날부터 전쟁은 잦았고 전쟁의 폐해는 굉장히 많아왔고 역사적으로 전쟁 자체가 긍정적으로 그려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완전 옛날부터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 그냥 당연시 여기는 시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뺏어도 된다. 어, 그럴 거면은 봉건제 때 뭐 기사 세우고 성벽을 짓고 이런 행위들도 하지 않았겠고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평화 협정을 맺고 이런 거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조약 맺고 조공 바치고 뭐 이런 일도 별로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어, 그냥 시선을 확장하는 개인 관점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꺼낼 수 있는 건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쟁은 살인하는 거고 생명을 빼앗는 거고 누군가를 빼앗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나쁘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그냥 저희가 또 봐야 하는 것은 전쟁의 또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전쟁에 대해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다 죽이려고 하시냐.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전쟁이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전쟁을 그냥 옛날부터 나쁜 걸로 보지 않았냐라는 그 말에 그냥 우리가 더 같이 생각해야 될 거를 조금 얻는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연습과 그런 시점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같이 더해봅니다. 그거를 기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을 다시 끌어오려고 추가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왜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의 미비해지느냐 이런 거죠. 중세 시대 이후에는 늘 거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 영국의 그 헨리 8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 종교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는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한국 정당의 그 국회의원의 굉장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래요.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전에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는데 50%가 기독교인이라고 뭐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 국회에서 목사님들 불러와서 같이 기도회하고 막 이런 활동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영국은 더 했겠죠. 그 국왕 자체가 성도이고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공인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종교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게 먼저 나가느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왜 항상 그래 왔느냐. 결국에는 왜 기독교가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가는 거죠. 아, 그 얘기한 거 생각했을 때 저는 왜 나오지 않는가는 시대를 훨씬 뒤의 시대에서 그거를 바라본 저희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시대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또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부족했던 점이 많은 게 더 많았죠. 그 가톨릭 같은 경우 이미 천년이 지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그 해석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던 거는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도 결국 그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영국 역사에서도 작은 포인트로 뭐 그런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는 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 노예 해방의 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도 다 그런 신앙 안에서 답들을 찾았던 거였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다들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그 인간의 죄로 인해 가려졌던 문제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사람들 간의 일들은 그냥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이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이구나라는 모습들을 그 이해를 가지고서 봤을 때 그렇죠. 결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시대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역사를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봤지만 너무 방대한 역사가 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할 것들이 더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역사나 그런 분열된 거, 다시 연합되는 거에 대해서 맛보기를 했다면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말이 많네요. 하나 더. 지금까지 7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 각자 주제들이 점으로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재밌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종교개혁 로마 이야기만 하더라도 종교개혁부터 선교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르네상스만 하더라도 또 모든 걸로 다 연결되어 있고 오늘 영국의 역사를 볼 때도 결국 그 대항해 시대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그 12가지 주제들을 저희가 다뤘을 때 연결될 것들이 더 기대가 됐었습니다. 7번째 주제까지 다루면서.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없다면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는 이제 스페인과 성야고보의 길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PDF화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단 스페인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스페인 발제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왜냐면 일단 카페에 제가 하는 주제들이 왜 이렇게 없나요, 자료가? 그래서 딱 제가 고른 것들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딱 정리된 게 없구나라는 그 걱정과 함께 스페인 하면은 사실 딱 영국 하면 런던이 떠오른다 했는데 사실 스페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막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갔다 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스페인어를 잠깐 공부해서 그냥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지 그런 문화들은 좀 알겠지만 딱히 떠오르는 역사나 역사 사건이나 이런 지역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아실 거라 믿고 일단 한 대까지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인과 성야고보의 길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땅 끝까지 땅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 또 이슬람 격퇴 그리고 대항해 시대라는 그 세 가지 주제로 딱 이렇게 나뉘진 않지만 이렇게 키워드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영국을 다녀온 후에 이제 갈 순례길인데요. 여기서 이쪽 동부 쪽에서 시작하여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걷진 않을 테지만 이 루트로 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이제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스페인 갈리시아 자치지역의 수도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성당은 성야고보의 유해가 묻혀있는 곳으로 9세기 이래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 목적지가 되어 왔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재정복 전쟁을 벌이던 중 이베리아 반도 북서부 여기 있는 갈리시아의 들판에서 한 무리의 별빛이 어느 무덤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 안에는 세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머리가 팔 아래에 놓인 것을 발견하며 사람들은 이 시신의 주인이 참수당하여 순교한 성야고보의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당시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왕이었던 알폰소 2세도 이를 인정하면서 그 위에다 성당을 짓는데 그 성당이 바로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이 산티아고 대성당은 오늘날 까미노 데 산티아고, 즉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야고보가 초기 기독교 선교 시절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와서 선교한 뒤에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옮겨져 매장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한 그의 시신을 제자들이 빈 배에 실었더니 배가 이베리아 반도까지 무사히 떠내려가면서 갔는데 이제 시신과 배에 가리비들이 잔뜩 달라붙어서 시신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티아고 하면은 상징되는 게 가리비, 조개라고 합니다. 당시 최대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은 멀고 또 아직 이교도들의 수중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여서 이를 대신할 성지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주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인이었던 성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대야고보는 제베데오와 살로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로 동생 사도 요한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일하다 예수님을 만나 같은 직업의 다른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함께 그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듣자 그들은 곧 그들의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대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도였던 야고보가 있어서 그와 이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야고보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제 야고보는 예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 거류민들과 노예들에게 복음 전도와 위문을 목적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44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파스카 축일 전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파스카는 이제 부활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844년에 리오화 지방의 클라비오 전투 중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왕 라미로 1세의 꿈에 산티아고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성인이 꿈에서 기독교 전사들의 승리를 약속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전투에서 기독교 연합은 승리를 얻게 되면서 산티아고는 기독교의 승리 아이콘, 또 이슬람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스페인의 국토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되어준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공식 수호 성인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항상 산티아고 이 시에라 에스파냐, 산티아고와 돌격하라 에스파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 야고보의 무덤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왕 알폰소 2세가 성 야고보의 무덤을 인정하면서 그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 웅대한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건축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일까? 혹은 그저 전래일까요? 알폰소 2세는 왜 이 사실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제 이슬람에 대한 적대심을 고취시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자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인정받아 존재감을 드높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제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의 남서부 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제 피레네 산맥, 남동쪽으로 지중해와 서쪽으로 대서양을 접하는 이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단에는 이 아래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다 볼 수 있습니다. 지명은 이베리우스 강 유역에 살았던 그리스계 주민 이름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베리아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히스파니아라는 지명은 페니키아어로 숨겨진 토지 또는 토끼의 땅을 의미하던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토끼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BC 이제 기원전 15세기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페니키아인들의 해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은 거점 항구를 필요로 했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카디스가 서유럽의 최초 항구가 됩니다. 이 카디스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한 이쪽에 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아메리카 교역의 75%를 카디스가 담당할 정도로 아주 작지만 가장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디스 항구 덕분에 상업에 앞서갔던 페니키아인들은 이베리아 반도 원주민들에게 화폐와 또 알파벳, 그리고 금속 제작 기술, 직조 기술 등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베리아 반도의 문명은 일찍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오늘날의 이제 카디스 항구입니다. 그리고 BC 기원전 10세기에는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시스 상선대를 운용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와 대규모 교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거슬러 와서 3세기에서 AD 5세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이제 카르타고의 하밀카르 바르카스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자신의 가문의 근거지로 만듭니다. BC 218년에 그의 아들 한니발이 로마 제국과 벌인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로마 제국에게 넘어갑니다. 이후에 이베리아 반도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로마 법을 적용받으며 그리스도가 포교되는 등 그런 문화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AD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이제 분할 통치가 되면서 소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죠. 그리고 그 영토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함께 겪습니다. 그리고 AD 409년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서고트족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반달족에게 쫓겨 이제 남프랑스 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429년에는 반달족이 이 북아프리카로 넘어가자 이베리아 반도는 다시 이제 서고트족이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고트 왕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711년에서 718년경에는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던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아랍인들과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이 이제 대거 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남서부의 안달루스를 지배합니다. 여기 안달루시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슬람의 그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우마이야 가문의 알-라흐만 1세가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가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코르도바 칼리프국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이슬람 왕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서 안달루시아를 세우고 또 도망가서 이제 여기 코르도바 도시를 세운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코르도바 대모스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슬람 왕국이 세워지면서 로마 시대의 수로와 관계 시설이 복구되고 농업이 전파되며 이것이 또 발달됩니다. 지역의 부의 기반이 쌓이자 학문과 예술까지 발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슬람이 주도하는 대외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지중해 상의 섬들이 이슬람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가 되기도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때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는 서로 전쟁 중이어서 상대방의 진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게 됩니다. 무슬림 지배 아래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킬 자유는 있었는데 차츰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커지면서 귀족 계급으로부터 뒷미 신분의 일부 제한과 모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안달루시아 주민의 다수가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무슬림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무슬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유대인 학자들은 서유럽의 고전 그리스 문화를 되살리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스페인의 로마화된 문화와 또 무슬림 그리고 유대 문화가 섞인 스페인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이제 많은 민족들이 이제 오고 갑니다. 그래서 15세기에서 페니키아인, 또 유대인, 그리스인, 또 그리스계 페르시아인, 카르타고인, 로마 제국, 그리고 또 유대인이 추방당하면서 또 서구트 왕국, 또 이슬람교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때 이제 11세기 초에는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왕조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1013년에 우마이야 왕조가 붕괴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이슬람 세력이 약해지며 북아프리카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1037년 셀주크 티르크족의 침공으로 중동 이슬람 왕국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셀주크가 중국과 인도의 육로와 지중해를 잇는 그 실크로드를 장악하는데 이곳에서 또 유대인 민족은 계속해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12세기 초에는 셀주크에 대한 반동으로 북아프리카 산악지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진흥을 위해서 북서아프리카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를 전멸시키고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 알모하드 왕조는 유대인들 또한 강하게 탄압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인의 지역과 공동체가 모두 폐허가 됩니다. 다행히도 북부 스페인 지역의 기독교 국가는 이제 종교에 관용적이어서 유대인들을 받아주기도 하는데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떠나자 이제 이슬람 왕국의 상업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들이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활발히 해줬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네. 13세기에서는 이제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10세가 이제 왕국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는 이제 지속적으로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선진 아랍 문명을 기독교 사회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왕국들을 다루진 못했는데요. 이렇게 아스투리아스에서 시작해서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나바라 이 왕국들이 이렇게 건설되었는데 이 왕국들은 이제 카톨릭 왕국들, 그 이슬람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는 왕국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왕국들로 인해서 이 레콩키스타가 벌어지는데요. 이 레콩키스타는 스페인어로 재정복을 뜻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톨릭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벌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레콩키스타는 711년부터 1492년까지 무려 780년 동안 이슬람 교도 들로부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중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벌인 일련의 전투, 즉 국토 회복 운동이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다 스페인 북쪽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스페인 북쪽에는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산중에 남아있던 가톨릭 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반도 북부 지역만큼은 지키길 원했으며 남부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신들의 동포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718년도에 이제 서구트 왕족의 귀족들이 이곳에서 최초 가톨릭 왕국인 아스트리아스 왕국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722년 코바동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처음으로 격퇴시킵니다. 이 코바동가 전투의 승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레콩키스타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지어져 있는 코바동가 성가입니다. 레콩키스타를 마무리한 인물들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5세입니다. 1469년에 이들이 결혼하면서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이 통합되어 통합 스페인을 탄생시키는데요. 이들은 강력한 스페인 왕국을 꿈꾸면서 유일하게 이슬람 지배하에 있던 그라나다를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국토 회복 운동이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날 또 그라나다 성당에 안장되어 계신 페르난도 5세와 이사벨라 1세십니다.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이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했다는 사실은 스페인인들의 자존심의 상처로 남습니다. 비록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었긴 했지만 아라곤 왕국이 기독교 수호자로서 정통성을 강조한 만큼 스페인은 더욱 철저한 원리주의적 가톨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나 모어인들은 철저하게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은 이슬람 지배 기간 동안 기독교들에 비해 자유를 부여받았고 무슬림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방당하자 스페인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기반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사벨라와 페르난도에 의해서 레콩키스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이제 스페인이 통합되었다고 말하지만 전체적인 이베리아 재통합, 특히 포르투갈과의 통합이 물거품되면서 아직 레콩키스타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빨리 추가한 내용인데요.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네, 당시 스페인의 의사와 재정 관리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권을 장악한 유대인은 스페인에 정말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던 존재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까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그런 보수적인 차별 정책으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인재들을 스스로 놓치게 되는데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때 출연하면서 이사벨 여왕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벨은 영토 확장과 가톨릭 전파를 위해서 그를 후원했고 결국 막대한 금과 자원이 되어서 스페인으로 다시 쏟아져 오게 됩니다. 이로써 200년간 스페인 황금시대가 열리면서 식민지 개척이 시작됩니다. 가톨릭 왕의 둘째 딸 후아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인 펠리페 대공과 결혼하여서 카를로스를 낳는데요. 이 카를로스는 스페인에서 카를로스 1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선 카를로스 5세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직함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스페인 왕, 이탈리아 왕, 독일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네덜란드 영주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5세는 여러 해외 땅을 상속받게 되며 19의 나이로 세계 거대 제국의 주인이 됐다고 합니다. 16세기 중반에 카를로스 1세가 합스부르크 제국을 분할해서 아들들에게 상속해 주는데요. 스페인과 식민지는 자신의 아들인 펠리페 2세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페인을 물려받은 펠리페 2세는 막대한 영토도 받았지만 스페인의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이 빚은 예전에 이제 유대인을 추방함으로써 무너진 경제 상황으로 국고 수입이 죄다 저당으로 잡혀 있었던 그 빚이었는데요. 그렇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팽창 정책은 계속되었고 전쟁은 경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펠리페 2세는 1560년 다시 파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 파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무역 함대를 소유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의 여러 식민지까지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펠리페 2세 시대라고 불리던 그 시대의 그 스페인은 무려 4개의 대륙에 걸친 최대 제국으로서 최전성기를 이룩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무적 함대를 소유했다는 그 자만에 빠진 스페인은 새로운 사상으로 훈련된 영국 함대와 또 폭풍우에 밀려 처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영 제국은 스페인을 대신해서 새로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날? 네. 결론적으로는요. 이러한 역사를 가진 스페인의 정식 국명은 Kingdom of Spain입니다. 역시나 이제 스페인 왕국인데요. 15세기에 들어와서 독립국가를 이룬 스페인은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초 사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588년에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하며 국세가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프랑스 제1공화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프랑스의 종속국이 되기도 하는데요. 19세기에 들어 나폴레옹 1세의 친미과 중남미 식민제국의 독립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1808년에는 스페인 민중이 봉기하여 이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기 위한 무장 투쟁, 즉 반도 전쟁을 벌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민족과 또 왕조 그리고 전쟁들이 있던 이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패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포르투갈인데요. 짧게, 포르투는 온난한 항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는 1143년에 레온 왕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요. 지중해, 북서유럽,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의 네 지역을 잇는 해상 교통의 결정점에 위치하여서 지리상의 발견 시대에 스페인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해외 영토를 보유한 해양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 중엽부터 영국의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고 19세기의 나폴레옹 침입과 브라질의 독립 이후 국력이 또한 약화됩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후에는 영국 장군이 섭정으로 부임되어서 포르투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데요. 1820년도 반영국 입헌파의 혁명이 일어나 국왕이 복귀되고 또 입헌 군주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이 이제 채택되어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되게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페인에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들었던 이유는 너무 많아서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도움을 받기 위해 선교사님에게도 사실 질문했는데요. 이걸 왜 공부해야 했나요?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의 관점에서 보는 스페인 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스페인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페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가면 좋을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안 가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GYDI 자체가 이제 청년 훈련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순례자의 삶 이렇게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데 뭐였죠? 콤포스텔라? 이름이 스페인어라 어렵네요. 거기를 가는 게 진짜 뭐 거기 야고보가 묻혔는지 어쩐지 이거는 상관이 없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이제 이동해 간 사람인 거잖아요. 뭐 진짜 그 사람이 거기에 땅끝이라고 믿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삶을 다하는 데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걸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런 신학적인 발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보내지는 곳에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것들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놓고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이면 뭐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요인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했을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뭐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 정말 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상 그거 포함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평생 거하면서 내가 여기서 안정을 얻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왜 어디 가는지 사실 몰라요. 뭐 마드리드를 가는지 어디 가는지 저는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뭘 가져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콜럼버스 얘기가 짧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콜럼버스를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래서 그냥 기대하기로는 스페인에 갔을 때 간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 바람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졌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전환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냥 그런 바람 끝입니다. 그 저는 오히려 막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기현이가 말해준 걸로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현이가 말해 오히려 막 그냥 생각이 많은 나보다 뭘 봐야 되는지 기현이가 잘 설명해줘서 되게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뭘 많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막 어디서 나쁘게 표현하면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막 것들이 머리에 되게 많이 돌아다녀서 생각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중에 기현이가 말해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가라는 거를 고민하고 걸었고 거기까지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라는 그 기현이가 말한 걸 똑같이 못 읊어서 슬프네요. 그래서 기현이가 말해준 것들을 잡고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준 기현이한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발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어요. 어, 사실 생각한 만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 근데 발제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 다니면서도 그래서 스페인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거를 진짜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제 머리로는 잘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발제한 거 보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거대한 숲을 다 이렇게 던져놓으려 해서 어, 저도 그 숲을 보느라 그 안에 있는 그런 의미와 메시지들과 또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담아야 돼라고 하는데 막상 나도 이해도 못하고 막 그래서 누가 침략 누가 쳐들어왔고 누가 막 도망가고 막 그렇다고 해요. 막 정리가 안 되고 했는데 음 근데 네 그렇고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똑같이 그 야고보가 그 당시에 진짜 땅 끝이 어디길래 어딘 줄 알고 그렇게 갔을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 하나로 그 명령 하나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나섰다라는 게 그런 정신을 저희가 가져야 한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와 또 음, 그 비슷하게 태양의 시대에 왔을 때 그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 유일하게 유럽에서 이슬람의 세력을 이렇게 격퇴시킨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런 종교가 남아있지 않고 자네들은 남아있지만 네, 남아있지 않는 국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라는 질문만 또 남겨주시고 이제 통화를 끊으셨는데 어, 네. 그래서 아직 제 생각, 정신 이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가서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스페인을 왜 가야 되지? 라는 질문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나누고 싶거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안 가는 사람이지만 그 굉장히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순례자길이 굉장히 아까 지도 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걷겠지만 그 계속 걸어가는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냥 걷는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면서도 인내하고 약간 되돌아가기는 뭔가 되돌아가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를 거기 그런 곳에서 이제 목도 마르고 막 짐도 무겁고 그 더우니까 짜증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옆 사람한테 말 걸었는데 좀 짜증조로 얘기하면 나도 짜증나고 막 그런 게 뭐 저 그냥 상상은 해봤거든요. 야, 무게 무거워서 막 힘들어서 가고 있는데 막 명근이 형은 그래도 힘이 비교적 세니까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속으로 좀 들어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님 말고요. 저 혼자만 또 가네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냥 내면에 굉장히 많은 시험과 도전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걷는 것 자체가 그 인격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해봐서 그냥 하는 말 편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서 좀 오래 걸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바입니다. 걸어가면서 그런 질문이 명근이 형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이 시간에. 맨날 진행만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이 스페인에 기대하는 게 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기대하는 건 그, 그 돼지고기를 그 기대하고 있는데 음식을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먹은 음식들은 좀 입맛에 꽤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 음식을 잘 먹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음식도 많이 발전됐던 것 같아요. 내륙 지방은 내륙 지방대로, 해안 지방은 해안 지방대로. 타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기대됩니다. 맛이 있어요. 이베리코 그 여담입니다. 저희 가던 소우에 소고기가 섞여 있던 그 돼지 목살이 이베리코 목살인데 그 지역의 청정 지역에서 풀 먹고 자란 돼지가 자라는 지역이네요. 그러고 가면 돼지밖에 안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이베리코 돼지가 맛있습니다. 계속 가기 전까지 계속 공부해 봅시다.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궁금한 것들 이제 뭐 더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 지금 마무리해도 혹시 괜찮을까요? 세라 자매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GT 2022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 역사에 대해서 또 더 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관점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며 이 GT2021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머리로 또 상상할 수 없고 또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마음껏 보여주시고 또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여러 번 갔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는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대로 인해 저희가 또 이것을 기쁨으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과 또 어른들 분들이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더불어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내일 거 많았어요. 내일 모임에서는 이제 9번, 10번. 네. 9번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과 신학교 개척 그리고 신대륙을 유리 자매님이 10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일 시대 준비 독일의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 세라 자매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주 태양의 시대 안 하는 게 맞았네요, 나.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입니다. 네. 이번 주 카톨릭 목요일에 카톨릭 있는 수업은 세 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발제인 칸느 영화제를 기현 형제에게 맡겼는데요.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보니까 화요일에 오빠 티켓 이거 끄고 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